자,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의 아시아 지역 예선이 끝났습니다. 네. 두 경기 8득점 그리고 무실점. 너무 잘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네. 두 번의 A매치가 아니었나. 무엇보다 663일 만에 우리가 A매치 5연승을 거뒀대요. 그쵸. 클린스만은 지금 첫 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뭐 앞선 두 경기 그리고 이번 두 경기 포함해서 지금 5연승이죠. 그렇죠. 사우디, 티니지, 베트남, 여기에 싱가포르, 이번에 중국까지 좀 좋은 경기력으로 다 잡아내면서 우리 대표팀이 정말 최상의 분위기로 아시안컵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아침에 축구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히든풋볼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완전체 대표팀으로 훈련하고 그 실전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고 그쵸.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면 물론 이제 12월은 공식적으로 피파 A매치 주간이 아니고 1월이면 이제 아시안컵이 바로 열리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평가전을 뭐 잡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뭐 해외파 선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그때 차출을 함에 있어서 구단들이 이거를 동의할지도 사실 미지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2연전 그리고 추가했을 때 5연승을 거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특히 이번 중국전을 또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포인트는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의 위험이 느껴졌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는 측면보다는 중앙에 네. 기용되는 빈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규성의 파트너 처진 공격수 세컨톱에 좀 기용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포메이션을 기본 대형 자체는 4-4-1-1이라고 봐요. 1에 조규성, 그 아래에 손흥민, 그쵸.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황인범, 이번에 박용우 이렇게 배치가 된 조합인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내려와서 원터치로 패스 뛰어 풀어주고 또 본인이 이제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그쪽에 수적우위를 만들어주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등 맹활약을 하지 않았나. 특히 이번 경기 그리고 이번 요즘 대표팀 경기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손흥민 선수가 사실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나이가 이제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92년생이니까 뭐 한 3년? 네. 4년이면 진짜 황혼기로 좀 접어들 나이잖아요. 선수 생활에.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 혹시 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과 같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맡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센스 있는 모습, 시야도 좋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 도사들이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약간 변화를 하면서 이제 좀 넓은 시야를 통해서 경기를 보고 이제 하는 경우가 또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장점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공격 포인트 일단 두 골과 하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손흥민의 헤더골을 또 이제 봤다라는 게 굉장히 그 카메룬전인가에서 헤더골이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손흥민의 헤더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귀한 골이긴 하죠. 그것도 코너킥 상황에서 네. 그 쿠팡 플레이 중계 자막이 떴어요. 425일 만에 대표팀에서 헤더골이래요. 와, 425일? 네. 진짜 오래됐구나. 그래서 아마 덕현 형이 기억하는 그 헤더골 장면이 그 425일 전이 아닐까. 시기가 얼추 그 즈음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봤을 때 야, 정말 손흥민 선수 헤더골을 또 오랜만에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선 정승현의 A매치 데뷔골을 도와줬죠. 그래서 두 골과 하나의 도움, 세 골 모두에 관여를 했고요. 키패스는 총 4번인데 기회 떠먹여주는 손흥민의 위험. 게다가 경기 중 라보나까지 시도했어요. 라보나 완전 백미였지. 그거 리플레이가 안 나왔었어요. 라멜라한테 혹시 좀 물어봤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동료였으니까 또. 근데 진짜 딱 상황에 맞게 라보나가 나왔고 중국 선수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와, 이렇게 기술적인 차이가 난다고. 아예 따라가지 못했죠. 그 장면 보면은. 어. 침투하는 선수도 놓쳤고 거기서 라보나가 나올 걸 사실 뭐 왼발의 선수들도 예상은 이제 못할 그쵸. 포인트이긴 한데 음. 여러모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거의 뭐 원맨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활약이 네. 중국전에서는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경기에서 느껴진 또 하나의 포인트.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오른 호흡이 될 텐데 이강인하고 호흡이 특히 상당히 좋았어요. 그 찔러주고 손흥민 네. 침투하고 슛에 그 막히긴 했지만 그거 들어갔으면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역대골 거의 뭐 최상단에 위치할 만큼 좋은 연계 과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선방에 나와서 의해서 만들어진 코너킥에서 그리고 이강인 코너킥 네. 손흥민 헤더였잖아. 거기서 손흥민은 헤더골을 넣었죠. 네. 후반에도 둘의 호흡이 여전했는데 역습 상황에서 중국 선수들 다 올라오다가 볼 뺏겼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원터치로 풀고 이강인이 그걸 그대로 몰고 가서 중거리슛 때린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거 패스 내주고 이강인 네. 오른발로 때렸는데 그거는 사실 중국 수비가 엄청 잘 맞긴 한 건데 어쨌든 어제 경기 보면은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 간의 이런 연계 그리고 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아주 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의 기본 대형은 저는 2-3-5 아까 4-4-1-1은 맞아요. 선발 시티지상의 포진이고 공격 시에는 2-3-5에 가깝게 변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박용우 선수가 조금 더 원볼란트에 가까운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선수이긴 하지만 황인범 선수도 상황에 따라서 내려와서 볼 받아주는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2-3-5 내지는 2-4-4 정도로 보긴 했어요. 그것도 두 선수가 동시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공격 숫자가 상당히 많이 배치된다는 점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2-3-5고 기본 내용 자체는 이 박용우 선수 옆에 좌우 풀백이 이제 삼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황인범이 위에 있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오른쪽 풀백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해서 자연스럽게 김태환이 측면으로 가고 원래 폭을 벌리고 있던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트라이앵글의 유연한 움직임이 왼쪽도 오른쪽도 우리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좌측 풀백이 올라갔을 때는 또 황희찬 선수도 어제 중앙 지형 쪽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상대해야 되는 팀들은 결국 라인을 내리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하면서 중앙 수비 블록을 좀 두텁게 하는 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공격 형태, 그러니까 앞쪽에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는 이런 게 결국에는 아시안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풀백의 움직임, 그에 따라서 황희찬도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전에서 득점은 없긴 했어요. 그래서 연속골은 3경기에서 멈췄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그 헤더골을 도우면서 이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순도가 높아요. 연속 공격 포인트의 시작은 튀니지전이었는데 이때 A매치 데뷔골이 나왔죠. 그리고 이 데뷔골 포함한 2골이 나왔고 베트남전 싱가포르전에서도 나란히 경기마다 한 골과 하나의 도움씩. 그렇죠. 게다가 이번 경기 도움까지 4경기 4골과 3개의 도움이 나왔고 시기를 보면 이강인이 잘하면서 클린스만호의 경기력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에 이제 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그런 뭐 재택 이슈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승리를 못하니까. 맞아요. 경기를 A매치를 치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5연승의 흐름을 달리고 있고, 물론 이제 상대를 조금 더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5연승의 흐름을 달리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지역 예선 2경기는 대량 득점 무실점으로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굉장히 잘 챙겼다라고 하면서도 역시 이강인이 살아나니까 클린스만호의 전체적인 경기력도 잘 돌아가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공격진이 정말 막강합니다. 일단 최전방 톱 조규성, 그리고 2선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까지 4명의 공격진은 붙박이로 봐야 되거든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스트라이커 경쟁 구도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1번 옵션인 것 같아요. 조규성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높이라든지 활동량 같은. 그리고 앞선 경기들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조규성이랑 손흥민 호흡이 저는 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어느 한 선수도 빠질 이유 없죠. 클린스만 부임 초에는 황희찬 선수가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어요. 몸 상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제 이재성이 대신 뛰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황희찬이 아예 주전으로 확실히 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4의 수비진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김승규 골키퍼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리는 2명인데 우리가 대표팀에서 늘 봐왔던 이재성, 황인범, 이번엔 부상으로 빠졌지만 홍현석, 그리고 요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또 원볼란치 형태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고 있는 박용우까지 이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자리가 고작 2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4-2-3-1 체제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보통 이재성과 황인범도 같이 나오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원볼란테 내지는 투볼란테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딱 이제 4-4-2 체제 내지는 4-4-1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미드필더 조합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한 고민이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까 덕현 형이 말씀하셨던 상대가 미칠 수비를 폈다. 우리가 밸런스보다 뭔가 공격적으로 두들겨야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전처럼 황인범, 이재성 조합.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났을 때는 저는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전처럼 약간 밸런스를 우리가 원정이니까 좀 지켜야 되는 경기라면 황인범, 박용우로 좀 더 안정되게. 아니면 박용우, 이재성도 당연히 조합이 당연히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홍현석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홍현석도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복귀가 됐을 때 당연히 이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스쿼드가 강해졌구나. 정말 막강한 주전 공격진이 이미 4명이 갖춰져 있고 백4에 이번에 김민재 수비하는 거 보세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말도 안 됐죠. 거기다 정승현하고의 파트너십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풀백도 김태환, 서령우 왔다 갔다 해서 나오고 있고 이기재, 김진수가 또 왼쪽을 버티고 있고 여기에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섞어 쓸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점. 정말 스쿼드가 강해졌다. 저는 정승현 선수를 그래도 꽤 예전부터 좋은 수비수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뭔가 대표팀에서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벤투 체제에서의 정승현은 소집은 됐지만 경기를 소화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정승현, 김민재 시너지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2023년의 총성적 5승 3무 2패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A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반반이었잖아요. 첫 번째 치렀었던 5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3무승부 2패가 이제 네. 있었는데 최근 5경기에 다 승리했고 어떻게 보면 그 A매치가 가지는 저는 무게감은 항상 크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월드컵 지역 예선을 잘 치르느냐 아니면 평가전에서의 승리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상대의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지역 예선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경기들에서 우리가 오히려 좋은 출발을 알렸다는 점이잖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평가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성과다. 게다가 최근 6경기 무실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웨일스전, 사우디전, 여기에 뭐 튀니지전, 베트남전, 그리고 싱가포르전, 중국전까지 그렇죠. 다 무실점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 좋은 기세로 우리는 이제 카타르를 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카타르로. 어쨌든 우리가 카타르에서 좋은 기억이 있고 네. 아시아 무대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이제 비슷한 레벨의 팀들끼리 맞붙지 않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아래부터 뚫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들에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한 방 먹히고 되게 답답한 운영이 나오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무실점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안 먹히고 다득점하고 골 많이 넣고 하는 경기가 최근 경기까지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좀 카타르 월드컵이 아니죠. 카타르 아시안컵 네. 준비 좀 잘해서 진짜 우리가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나 형철이 그리고 지금 대부분 축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두 눈으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생애 첫 아시안컵 우승을 보고 싶습니다. 제일 근접했었던 게 호주 아시안컵에서의 준우승이었고 2015년 그리고 2011년 아시안컵 때 그때도 카타르였잖아. 맞아요. 그때 나는 사실 결승 가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일본을 만나가지고 네. 떨어졌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우승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번 5연승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